자, 당자산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기출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현금,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현금, 그리고 보통예금, 또 당좌예금, 또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 자, 그런데 여러분이 현금은 지폐나 동전과 같은 통화도 있지만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도 우리가 현금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은 이거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이런 채권이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표. 우표는 물건을 우리가 교환할 때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건 편지 붙일 때 붙이는 우표니까. 그죠? 이거는 현금으로 취급할 수 없어요.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그렇죠. 이건 현금 처리하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럼 답은 3번인데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었는데 이 선일자 수표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자, 여러분 선일자 수표는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1월 5일 날 상품을 1,000원어치 팔았어요. 그래서 B가 A한테 상품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는 당좌수표는 1월 5일자로 해서 수표 발행일을 작성해서 B는 A한테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A가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 B가 A한테 이 B가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B가 A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B가 A한테 내가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원래는 1월 5일자로 수표를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7월 5일자 미래일자로 수표를 발행해서 줄게. 그때는 돈이 생기니까 좀 부탁 좀 하자. 이렇게 B가 A한테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 이렇게 미래일자로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당좌 수표를 타인한테 받으면 현금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금으로 볼 수가 없죠. 왜? A 입장에서는 1월 5일자에 수표를 받긴 했지만 이 수표 발행일이 미래일자예요. 그러면 형식은 형식은 수표지만 실질은 이 A 입장에서는 어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7월 5일까지 A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선일자 수표는 A 입장에서 현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거는 만기가 존재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어음처럼 취급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답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분계 시 차변에 기입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중, 회계연도 중에 현금 시제액, 그러니까 현금의 실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금고를 열어봤더니 현금 실제 금액이 5천 원이 없어졌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기중에는 현금이 대변에 5천 원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5천 원만큼 원인을 파악하기 전까지 우리가 임시적으로 뭘로 해요? 그렇죠. 현금가 부족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기입돼야 되는 거는 현금가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었고, 자, 여러분 지금 이 객관식 문제를 지금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냥 과정이지. 이걸 지금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다음 중 통화대형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통화대형 증권이라는 건 우리가 지폐 동전은 아니지만
통화 대형 증권으로 쓸 수 있는 거. 우리 자기합수표. 이거는 현금처럼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국공채 만기 이자표. 자, 국채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 이걸 국채라고 해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이런 채권에는 이자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표 붙어 있는 거, 그 날짜에 이자표를 은행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줘요. 이런 거는 당연히 현금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송금 수표, 이런 것도 개인 간에 이렇게 수표 주고받은 거라 이것도 우리 현금으로 통화 대형증권 현금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인데 2번이 왜 답일까요, 여러분? 자, 당점 발행 수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당점 발행 수표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상품을 구입하면서 우리 회사가 당점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그럼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우리 대변에 당좌 예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 회사한테 우리가 발행한 당점 발행 수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당점 발행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 예금인데 이걸 받았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이해돼요?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를 현금으로 취급하는 거고 우리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당좌 예금이 늘어나는 걸로 처리를 해야 돼요. 왜? 당점 발행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이 대변에 감소했는데 이 당점 발행 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에요. 당점 발행 수표를 받았다. 이거는 통화대용증권 이렇게 현금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당좌 예금을 받은 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 받으러 온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상품을 700만 원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대변에 받으러옴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1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품을 외출하고 수취한 약수고음 700만 원을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배서양도했다. 자, 외상매입금이란 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때 갚아야 될 부채예요. 그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부채를 받으러옴으로 갚은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고 대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외상매입금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옴으로 이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예요. 그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받으러옴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니까 4번의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그쵸?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여러분? 외상매출금 7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잖아요. 그죠? 이 외상매출금을 받으러옴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받으러옴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건 차변에 받으러옴이 차변에 기록되는 거니까 대변에 기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틀렸고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금 7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됐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건데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쵸? 이때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갚아야 될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거를 지급어음이라고 해요.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부채 쪽에서. 이 지급어음 대금을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갚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지금 이 분기 이해가 안 가도 괜찮으니까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스킵해도 돼요. 알았죠? 근데 4번이 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4번은 이 지급어음과 관련된 거지 받으러옴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회사의 매출과 관련해서 다음에 분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품을 팔았나 봐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좌예금으로 받으면 당좌예금도 올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올 수도 있을 거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 예수금이라는 거는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우리가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갖고 있다가 대신 내줘요. 그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갖고 있다가 대신 세무서에 낼 때 그때 쓰는 부채개정 과목이에요. 이건 여러분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건 그냥 부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자, 그럼 차변에 여기 외소금 부채가 올 수는 없잖아요. 상품을 판 건데. 이해되죠? 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5번의 답은 2번이다. 자, 6번인데요. 6번은 지금 여러분 하지 말고 뒤에서 대손이라는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그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번. 7번은 지금 보시지 마시고 대손이라는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그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봐봐요. 자, 여러분. 8번인데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당기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자, 우리 외상매출금 여기 보세요. T계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외상매출금은 우선 자산이잖아요. 그죠? 외상으로 상품을 팔아가지고 받을 돈이니까. 그럼 외상매출금은 기초에 이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받을 게 있었다 그러면은 요 기초잔액은 이렇게 차변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이렇게 기록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경우죠? 이렇게 봐봐요. 자, 단기에 외상으로 상품을 판 게 있대요. 70만 원만큼. 그럼 우리 어떻게 분개해요?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70만 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70만 원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요 외상 매출금 특례정 원장상에 차변으로 이렇게 전기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차변의 외상 매출금 70만 원이 특례정으로 보면 외상 매출금 차변에 7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70만 원이 증가된 거는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가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자, 외상 매출금 중에 환입된 게 있대요. 3만 원만큼.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매출 환입이라는 거 이전 강의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환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품받은 거예요. 내가 물건을 이렇게 외상으로 팔았다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상품 판매한 거를 내가 반품으로 회수해 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외상 매출금 70만 원어치 외상으로 팔았다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3만 원만큼 환입 반품됐대요. 그러면 내가 70만 원 받을 금액 중에 3만 원만큼은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물건 팔았다가 이게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물건을 다시 회수한 거니까. 그러면 요 반품되는 것만큼 외상 매출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3만 원만큼 매출이 줄어든 건데 관리 목적상 매출 환입 이렇게 분기해 주는 거예요. 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해서 상품 매출이 줄었다라고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것도 완벽히 이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매출 환입이 생기면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대변으로 줄죠. 이렇게 매출 환입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이렇게 3만 원만큼 줄어들게 돼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단기 외상 매출금을 단기에 회수한 게 30이래요. 자,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분기해요?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했다는 거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에 외상 매출금이 50만 원 있는 건 여기 기초 잔액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으로 매출했다 7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증가할 거니까 여기 차변에 외상 매출금 70에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다가 반품 받은 게 3만 원 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3만 원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맞죠?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그럼 현금이 들어오고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주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3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장상으로 이걸 원장이라고 하는데 양쪽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50만 원, 70만 원이면 120이잖아요. 차변의 지금 합이. 대변은 33만 원이죠. 그럼 계산기로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러분. 계산기로. 자, 여기 지금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계산기로 눌러보면 50만 원, 70만 원 하면 120만 원인데 대변에 33만 원이니까 여기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가 돼요? 87만 원이 되죠. 그 87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말에 남은 외상매출금 받을 잔액인데 차변에 더 많이 있죠. 지금 87만 원만큼. 50만 원, 70만 원 하면 이게 120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 차변의 금액이 87만 원이 더 많은데 이 티계정상에 표시할 때는 요 차액을 여기 기말 잔액을 요쪽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처럼 문제가 지금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을 구하라고 나오고 이렇게 숫자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구조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넣어보는 거예요. 기초잔액 50만 원이네. 여기 50만 원 넣고 외상으로 매출한 게 70이네. 여기 외상매출 차변에 70만 원 늘었겠다. 이렇게다 기입을 해주고 환입된 게 3만 원이니까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회수가 되면 외상매출금이 줄겠죠. 그럼 나머지 이 금액 물음표가 기말에 우리가 받을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기초잔액하고 외상매출 50만 원, 70만 원 더하면 120인데 대변에 환입되고 회수된 거 33만 원 빼면 87만 원이다. 이거 87만 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외상매출금 잔액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지금 많이 좀 어려우면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를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처음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해하고 또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면 그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렇게 강의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가볍게 보세요.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11월 30일 상품 110만 원을 진위 상사의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어떻게 분기를 해요? 11월 30일 날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110만 원이 발생할 거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렇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운송비 14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대신 지급해 줬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운송비를 부담을 해준 겁니다.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판매와 관련된 운반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비용을 운반비라고 해요. 운반비.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운반비라는 뭐가 발생했다고요, 여러분?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그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재고 자산을 이전 강의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자, 내가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운반비를 부담하게 되면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해 준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표시될 수가 없는가요? 외상매입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자, 10번도 한번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을 계산하면 자, 우리 당좌 자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억납니까? 현금성 자산, 또 우리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뭐 있었죠? 우리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당좌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그죠? 단기대여금 이런 것들이 다 당좌 자산이고 아직 안 배웠지만 지급업은 부채예요, 부채. 예수금도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것도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이것도 갚아야 될 부채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당좌자산 계산하면 얼마예요?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 18만 원 더하면 얼마죠, 여러분들? 이게 128만 원인가요? 그죠? 네, 128만 원이 당좌자산의 합계 금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11번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나 주화. 주화라는 건 동전이에요. 지폐나 동전. 또 통화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형 증권들. 이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즉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 그쵸? 우리 자기합수표, 우편한 증서. 멀리 계신 지방에 있는 부모님한테 용돈 붙여드릴 때 은행에다가 예금해서 우편한 증서를 우체부가 배달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럼 우편한 증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현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배당금 통지표는 내가 주식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찾아가라고 통지표를 받으면 은행에다가 갖다가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거라 이것도 현금으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 수입인지는 국가 공문서 제출할 때 국가의 공문서를 제출할 때 붙이는 인지세라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쵸? 우표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헷갈리면. 예. 그래서 우표나 이런 수입인지는 현금이 될 수 없어요. 이 우표나 수입인주로 물건 살 때 여러분 이렇게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2번인데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지금 보니까 단기의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외상매출금 특이점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초에 있던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고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증가되죠. 또, 자, 기말잔액 여기다 표시한다고 그랬었고 현금 회수한 걸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는 자, 지금 외상매출금이 기초에 500이 있었대요. 500이 지금 이렇게 있었어요. 자,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액이 1300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상품매출 이렇게 해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1300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외상매출금의 기말잔액이 300 있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려웠던 건 바로 요 마지막 네 번째 점이에요. 단기에 외상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이 외상매출금을 받으러 옴으로 받았대요. 차변의 외상매출금을 받으러 옴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서 1000만 원만큼 차변의 받으러 옴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분기가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 대변의 이 1000만 원만큼 이 외상매출금 대변에 1000만 원이 이렇게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뭘 물어봤냐 하면 현금 회수한 게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현금 회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주니까 요 대변의 요 금액이 물음표 한 금액이 바로 나머지가 현금으로 회수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500만 원 1300이면은 1800인데 1000만 원하고 300만 원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죠. 요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500이니까 이 5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에 보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현금이 현금성 자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현금, 그리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현금성 자산 기억나죠? 그래서 보통예금 자, 이거 벌써 답이 딱 보이네. 그죠? 5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준이. 그러니까 3번이 벌써 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뭐예요? 현금이죠. 뭐. 그죠?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통지서 받으면 바로 은행에다가 제시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죠? 3개월이에요. 3개월.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이런 금융상품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5개월은 틀렸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3번이다. 자, 1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매출채권, 그 다음에 여기 단기 투자자산, 우리 단기 투자자산은 우리 단기 대여금, 뭐 단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도 우리 단기 대여금을 포함해서 1년 이내에 회수하는 이런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이런 단기 금융상품이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기 대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처럼 단기 투자자산도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채권은 당좌자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웠구나. 그죠? 이전 강의에서 재고자산에서 제공품은 재고자산이었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 요걸 안 배웠죠, 아직. 선급비용. 그럼 선급비용은 선급금처럼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미리 준 돈이에요. 선급금처럼. 그래서 이것도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정도 간단히 보고 이건 뒤에 가면 우리가 정리를 할 거니까 우선 가볍게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 제공품, 그죠? 이건 재고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게 한 번에 안 풀릴 거예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